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과 또 헌법을 함께 오늘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 헌법의 개념 같은 것도 실질적인 헌법, 뭐 형식적인 헌법 등등 여러 가지 헌법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마 저번 주에 그 PPT에서 좀 오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았지만 청구인들이 뭐 국민투표권, 평등권, 그다음에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것이 침해되었다고 서울의 수도가 바로 이제 충청권으로 이전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청구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개념을 사용해서 수도에 관한 서울이 수도라는 그런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만약에 바꾸려면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다수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해서 결국은 바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수 의견이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이유께는 서울이라는 수도를 이전하진 않아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어서 을 만들어서 일부 그런 행정 기능을 바로 세종시에 옮긴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방으로의 어떤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많이 분산하는 기능 역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군영 발전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이러한 분산은 필요한 제도, 헌법 정책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헌법 정책적으로 헌법 규정 개정 안에 뭐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자는 그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판례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강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것으로 뭐 그런 특이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이 판결이 또 헌법 정책적인 뭐 찬반 또는 뭐 사회 정책적인 찬반도는 또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생각해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헌법의 역시 뭐 실질적 헌법, 뭐 형식적 헌법, 관습헌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성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헌법의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한번 우리 매우 흥미로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 전문이 있고 여러분들 전문 잘 읽어보십시오. 전문에 헌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오늘 또 전문에 대한 일부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헌법 총강에 보시면은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만 나온다. 그래서 1조 1항은 주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조는 바로 국민에 대한 요건 법률을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3조는 바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이렇게 1, 2, 3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마다 헌법에서 그 몇 조, 1조를 뭘로 정하는가는 굉장히 그 나라의 헌법 방향, 헌법 스토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1조가 주권, 2조가 국민, 3조가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굉장히 전통적인 헌법 이론에 근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 헌법은 바로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권력 구조를 규정한 법이다라고 제가 다시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줘야 될 기관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교과서로는 어디를 볼까요? 교과서 뭐 자유롭습니다만 65페이지. 지금 30페이지와 현 6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개념과 성격이 있는데요. 국가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국가의 3요소, 겨루 옐리네크가 얘기한 국가의 3요소를 흔히 말합니다. 실제 뭐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이나 이런 데도 국가의 성격은 보통 이 3가지 요소로 바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주권이 나와 있죠.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 헌법 순서로 보면 국민 나와 있고 그리고 영토가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1조, 2조, 3조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성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내는 그러한 입법 헌법 규정 체제를 갖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권 영토 국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그 나라 안에서 국민들 또 국민들 외에도 또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것을 위한 통치구조를 정비를 헌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 국가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왜 정당한가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동양의 경우에는 이미 벌써 고대 국가가 일찍부터 출범을 했다면은 서양에서는 중세가 붕괴되면서 영주가 나오고 그 영주 중에서 이제 왕들이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이 국가는 무엇이고 그리고 국가의 군주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에 있던 장 보댕 같은 프랑스의 학자는 절대왕정이 바로 이제 왕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왕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기반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이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가 점점 등장을 하면서 국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는 홉스가 바로 국가는 리바이어던이다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괴물을 들어서 결국은 만인의 투쟁 상태를 막기 위한 리바이던 같은 역할을 바로 국가가 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리바이던이라는 책의 겉표지에 여러분 아마 요새 구글 같은 데 검색해도 이미지 파일로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게는 거대한 사람이 몸이 울퉁불퉁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밑에 종교, 전쟁 이런 권력을 이렇게 발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리바이던 그 표지에 그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모든 국민들로 힘을 받아서 존재하는 왕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다. 이런 얘기를 리바이던에서 다루고 있는가 반면 같은 나라 로크 영국의 사람인 그보다 이제 홉스보다 좀 더 늦게 태어난 바로 로크의 경우에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 아니 국가라는 것은요, 바로 정부는 시민의 것이어야 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가의 임무이고 만약에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왕이 있다면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독일의 헤겔은 바로 이제 국가 공동체주의를 제시를 해요. 이런 모든 사상이나 철학은 그 사회에 여러 가지 태어났던 지역의 일반적인 생각, 관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실제로 통일국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은 굉장히 도시국가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안에서 국가를 통해서 개인은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찾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정당하고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는 주로 결국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지 될 얘기지만 먼저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자, 국가의 중요한 활동은 법으로 합니다. 물론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어서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인권 보장, 그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여기 밑에부터 얘기할까요? 자, 공공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고요. 경찰, 소비, 환경, 소방,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재를 바로 국가가 제공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만약에 제공을 안 하면은 시장에서 이것이 잘 형성이 될 수 없는, 제공될 수 없는 것들, 기재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국가의 필요성, 국가의 정당성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우리 국가 사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충돌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이 시장 원리에 의한 해결을 우리 세계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시장 원리에 의한 해결이 왜곡되거나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왔다는 겁니다. 정작 이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세계는 큰 공황을 맞이하는데 그 공황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2차 대전에 돌입을 했고요. 2차 대전이 시작되니까 전쟁 상태에서 모든 국가들은 완전 고용 상태를 실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특이하게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을 공공의 개입으로부터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국가들도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런 시장이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때는 국가가 바로 그런 개입을 해서 이러한 시장을 바로잡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등장하는 바로 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을 고려해서 우리 그 중에서 뭐 대한민국도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헌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됐지만 국민주권, 법치국가, 복지국가, 문화국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서 우리 헌법을 구조하고 그리고 헌법을 실제 국가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헌법 국가의 이점에 따라서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분쟁을 해결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우리나라가 뭐 경기 뭐 앞으로 경기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어떻지 뭐 이렇게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은 나올 때 이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뭐 공공재 제공이라든가 하나의 고려 요소. 즉 그것이 국가의 절대 1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전체 헌법적인 시간에서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국가가 뭐 부의 확대를 한다거나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확대하거나 또는 치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의 바로 역할인 것이지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른 것을 국민에게 포기를 강요하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자,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과서 30페이지하고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0페이지는 헌법 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정에 대해서 나온 것과 좀 맞춰볼까요? 네,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30페이지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헌법의 제정 권력과 뭐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자, 보딩은 뭐, 그리고 홉스는 바로 군주주권론을 이론적으로 기반한 사람들이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시민정부,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 전부 다 이제 시민의 국가를 바로 이론적으로 구성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왕의 국가도 아니고 시민 국가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냥 국가 자체 주권이 있다는 그러한 이미 좀 애매한 그런 이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시민혁명의 그 경랑 속에서 나름대로 독일 스타일의 국가 이론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죠.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조, 프랑스의 왕조를 이제 흔들 때, 그때 이제 바로 당시 프랑스에서는 성직자 계급으로 대우받던 계급이었던 바로 CAS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제3신분은 무엇인가 라는 작은 소 팜플렛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뭐냐면요. 자, 바로 그는 프랑스의 헌법 제정 권력자는 바로 시민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내용은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조직으로서요. 헌법 제정 권력. 그 다음에 이러한 헌법은 입법권이 아니라 헌법 제정 권력에서 창조되고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제기합니다. 여기서 국민은 바로 이제 이 제목 그대로 제3시민, 시민이 바로 이제 국민이라는 거죠. 프랑스에는 당시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제3시민. 여기서 시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이제 유산 계급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프랑스의 시민이고 제3 권력자들이 바로 헌법 제정 권력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최초의 그 권력에 대한 논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칼 슈미츠는 바로 이제 이런 헌법 제정 권력자의 독일의 학자들은 법실증주의자들 이런 헌법 제정 권력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결단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칼 슈미츠의 경우에는 이런 제정 권력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 헌법의 아주 핵심 내용이 있고, 그보다 하위 권력인 헌법 개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법률이 있고, 그보다도 더 헌법 하위 권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헌법에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페이지 보면 이런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건 시원성, 자율성, 불가분, 통일성, 항존성, 불가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헌법의 제정 권력자는 바로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32페이지 보시면은 헌법 제정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 예컨대 국민이 만들면 민정헌법이라고 하고, 군주, 왕이 만들면 흥정헌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협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끼리 이제 복수주체가 구작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국약헌법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제정 권력자는 누구인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헌법이 처음 제정이 됩니다. 1948년에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정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재헌의회에서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서 헌법을 만든 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이제 그 다음 개념이 바로 헌법 개정이라는 개념이죠. 밑에 보시면은, 자, 헌법 제정은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것과 달리 이제 헌법 개정은요,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헌법 변천이라는 것은 아예 이런 식으로 헌법 해석을 달리하거나 헌법 관습이 바뀌어서 실제 헌법 조문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의미가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부분적일지라도 명시적으로 문헌에 변경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개념하고 가끔 구별도 합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예컨대 헌법을 파기, 그래서 기존의 헌법 제정 권력을 배제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는 거, 그런 것을 헌법 파기라고 그러고요. 헌법의 폐기는 있는 헌법이 완전히 이제 헌법 제정 권력의 교체가 없이 기존의 헌법이 없어지는 것을 폐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침해, 우리는 헌법 침해를 흔히 얘기합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을 침해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헌법 조항 내지 몇 개의 헌법 조항들의 효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조항의 효력이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개념들과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CAS가 얘기하고, 그리고 칼 슈미트가 얘기했건 간에 그 처음부터 국가의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효력은 누구보다도 바로 국가의 헌법을 제정하는 그런 힘, 그리고 국가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그 주체는 누굽니까?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나라,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게, 그리고 이런 제정 권력이 한계, 긍정성, 부정성 있죠. 자,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은 CAS나 칼 슈미트 같이 헌법 제정 권력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런 헌법 제정 권력은 CAS 경우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 중요한 핵심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 우리 나중에 법을 배우면 원칙과 예외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권한을 주면은 그 권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32페이지 등을 한번 보시면은, 헌법 제정 권력도 일정한 의미에서 근본 규범이나 가치 규범 같은 거, 근본적인 가치 규범에 한계가 있다. 아무렇게나 헌법을 개정할 수는 무엇이든지 다 헌법 제정 권력이 다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굳이 약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식 그 법 실증주의의 논리 체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자, 법이라는 게 있죠. 또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힘을 부여하죠? 바로 헌법이 있기 때문에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헌법 위에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프론트 노멀이라 그래서 근본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걸 머릿속에 상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 국가체제가 있으면 그 위에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과 체계상 유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근본규범이라는 게 근거해서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논리 체계 안에서는 헌법이 아무리 새롭게 제정을 하더라도 그런 근본 규범에 해당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위배하는 헌법 제정 권력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도 기본적으로 한계를 근저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보다 밑에 있는 헌법 개정 권력, 더더욱더 그 한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칼 슈미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 제정 권력이 주로 만드는 헌법 해결에 관한 사항은 개정할 수 없겠죠. 그죠? 헌법 율에 대한 사항과 헌법 어떤 그죠? 다른 것들만 개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 또 내재적인 개정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36페이지 보시면 이런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한계로서 경성헌법과 영성헌법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성헌법은 헌법 개정이 일반적인 법률 개정보다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의회에서 가중정족수 3분의 2 이상을 바로 그 찬성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심의,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동일하죠. 이렇게 헌법 개정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법 개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투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4공화국 때 유신헌법 때도 국민들이 바로 이제 찬성 투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같이 고려해야지 되는 문제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37페이지에도 우리 헌법 개정에 역시 한계가 있다. 이제 헌법 제정 권력에도 한계가 있으면 그보다 하위 권력인 헌법 개정 권력에는 당연히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 한계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상 그죠? 국가의 정부 형태, 정부 형태의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제 국가 또는 혼합제 대통령제 국가인데 그것을 정부 형태를 바꿀 수도 나중에 국민이 합의라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국민 주권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상 내용을 보시면요. 자, 헌법 개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에 따라야 되고요. 이런 것을 피하는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사례, 사실 우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고요. 시간적 한계도 보시면은 자, 빈번한 헌법 개정에 의해서 안정성이 도모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서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헌법을 바꾸는 것도 그것도 헌법의 정의로운 헌법 개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 점령을 하는 그런 상태라든가 영토의 온전성을 훼손한 그런 상태에서 또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헌법 개정이 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상황적으로 옳지 않고 할 수 없는 헌법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헌법 개정에 여러 가지 해석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연법상의 한계, 헌법 개정의 한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 헌법 조문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 볼까요? 자, 우리 헌법 규정들, 개정에 대한 조문들 한번 볼까요? 뒤로 한참 여기 좀 나가서 보시면요. 자, 네, 자 뒤에서 한번 보시면 자 128조부터 헌법 개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 조항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3조 보면은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그죠? 여러분들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는 거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행 헌법이 바로 1987년 개정된 지금 계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들자면요. 제128조 제2항을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의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는 어떤 정치적인 에너지를 헌법 개정하려면 그런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사실은 많이 반감되는 그런 면이 있겠죠. 이 조항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29조를 한번 보시면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공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130조를 보시면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공고 기간 이상의 또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또 너무 지나치게 늦게 하지 않는 경우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가중경국수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바로 헌법 개정의 과정이다라고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128조부터 130조 규정을 봤을 때 명확히 헌법 개정이 일반 법률 개정보다 또 까다롭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경성 헌법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지금 방금 보신 129조의 조항이 이게 헌법 개정의 한계 조항이냐라고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 내용 보시면 그죠? 이 128조의 2항을 아예 고치면서 다르게 헌법을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당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어떤 또 대통령의 권력자 새로 발생한다면 당연히 헌법적인 정치적인 비난과 또 문제 책임을 또 감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규정 내용은 바로 헌법 개정 효력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임기 연장,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임기 연장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것까지도 마치 폐기시키고 어떤 헌법 새로운 개정을 한다면 또 그와 같은 헌법적인 비난, 또 책임, 그것을 바로 당의 대통령은 바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따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헌법 한계, 헌법 절차 개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44페이지 한번 헌법 변천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시면요. 자, 이와 같이 헌법 개정은 분명히 어떤 문헌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헌이 바꾸어지지 않았는데 헌법의 관행이라든가 헌법에 흠결된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의 변경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 변천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헌법 변천은 어떻게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달리 보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자, 또 우리 PPT를 다시 공유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헌법과 재정 권력에서 헌법 변천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본에는 헌법 구조에서 모든 전력, 싸우는 힘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자위대라는 그러니까 지혜따위라는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듯한 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이쪽에 예산도 투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본 헌법의 규정하고 봤을 때는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당연히 학계에는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위헌적이 않더라도 최소한 헌법의 변천으로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 총리를 사임한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에 두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헌법 구조의 내용과는 좀 다른 헌법 변천 또는 헌법 위반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헌법에서
제가 헌법 제정 권력을 이렇게 얘기한 건 이유는 헌법 제정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 교과서에 보시면 좀 더 이제 다른 식의 표현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잠깐만요. 그는 학자들마다 다르고 정재환 교수님도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긴 하지만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게 바로 국민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주권, 국가의 최고의 그 고권인 바로 주권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바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헌법 제정 권력과 주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정권, 주권이라는 말이 워낙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국가의 바로 헌법의 보호장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요. 헌법은 그러면 누가 보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48페이지 보시면은 헌법 보장에 대해서 뭐 사전적 예방적 보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도 이미 헌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조문 아까 여러분 보셨죠? 헌법의 경성성을 나타내는 조문들 이미 벌써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128조, 129조, 130조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권력 군립을 해서 서로 규범을 견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공무원에게 헌법 수호 의미, 직업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같은 것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준수 선언도 하고 있죠. 사후적 보장은 뭐 헌법이 만약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보시면 위헌법률 심판에 의해서 바로 헌법 위반된 법률을 부여화시킬 수도 있고요. 공무원의 탄핵제도 또는 뭐 국가배상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적 구제 방법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을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뭐 칼 슈미츠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 총독이 바로 총독이 아니죠. 독일에서는 보통 총통이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히틀러를 직책을 번역을 하기도 하던데 여하튼 그러한 사람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논의가 있었고 오스트리아 사람인 법실증주의자인 한스 켈젠에 의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더 침해할 우려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규범은 규범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스 켈젠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바로 헌법을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돌아오면 뭐가 정답인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칼 슈미츠는 바로 나치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일으켰고요. 그런 면에서 그 한스 켈젠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정한 부분 규범력에 의해서 헌법을 보호하는 면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국가 이런 또 긴급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을 통해서 헌법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헌법의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도 저항권을 통해서 바로 우리 헌법이 보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5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헌법에서는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제가 말씀드릴 때 그죠? 로크를 얘기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입헌군주제나 법치주의 질서를 침해하는 공권력, 뭐 로크 시대는 왕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은 바로 저항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폭군은 쫓아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이러한 저항권의 요건을 한번 보시면은 자 목적적 굉장히 그런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으로만 해야지 되고요. 상황적 요건 보시면은 자 중요하고 명백한 그러한 저항권 행사 요건 이어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단은요 평화적이거나 또는 비평화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최후적인 수단이 바로 사용되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소극적으로 저항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헌법에서 있는데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로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구금으로 원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건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고 관련 사건의 이제 책임자인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당시 그전 중앙정보부장이 바로 재판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섰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독재자에 대한 어떤 저항권의 행사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 헌법재판소를 한번 보시면은 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 이런 노동관계법이 실제 이제 그 국회에서 좀 날치기 통과가 됐고요.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는 관계자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일정한 그 당시에 했던 이 노동쟁의법 반대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은 바로 일종의 저항권 행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대상 요건 개념에 대해서 설시하면서 저항권 개념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 바로 총구인들이 행사한 것이 저항권 행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저항권 개념을 우리 헌법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은요, 불이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는 저항권 정신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저항권에 관련해서 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이 생겼고요. 또 이러한 법들도 항상 이 저항권의 취지에 맞게 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고 너무 폭넓게 어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항상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그러한 헌법을 보장하는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련된 연결도 하네요. 59페이지를 한번 마저 좀 보시면은요. 5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어떤 변천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1공화국. 그래서 그죠?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 헌법이 재헌은 이제 공포가 되고 실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1차 개헌, 발췌 개헌이 있었고요. 2차 개헌, 또 4.4.5.2 개헌이 있었고요. 이런 특별히 명칭을 붙인 것은 헌법 개정 과정에 정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제1공화국 헌법이 이제 3차 개헌으로 바로 이제 자유당 정부가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간 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한 새로운 헌법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제2공화국 때 헌법이 이때는 의원내각제 국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점을 보시면은 자, 개별적인 헌법 유보 조항들을 어떤 헌법 규정에서 헌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많이 없애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37조 2항 후단에 있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기타 여러분을 보시면 정부 형태는 양원제를 취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되는 그러한 대통령제로 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리에 비해서 실권은 없지만 당시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내각제의 이제 총리는 이제 장면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된 바가 선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 헌법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대법원에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없어진 때에도 대부분 다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위원회 같은 기관을 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공화국에서 이제 부정선거나 반민주 또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어떤 부칙 개정이 4차 개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5차 개헌, 그죠? 제3공화국이 바로 이제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또 5차 개헌이 있었고 여기도 또 헌법 개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잘 거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차 개헌, 그 다음에 제7차 개헌, 이른바 유신 개헌까지 있었고요. 이런 데도 역시 헌법 개정 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로 유신헌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제5공화국이 또 12.12라는 또 군부 쿠데타의 또 영향으로 또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12.12가 끝난 다음에 결국은 들어선 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는 또 새로운 이제 군부 정권이 연정될 것인가, 아니면 또 문민정부가 실현될까에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또 쟁점이 거대한 이슈와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1986년 바로 이제 헌법 개정을 대통령은 직선제 뽑는 개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헌법이 개정되고요. 이때 1987년 헌법이 개정이 되고, 그 헌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요. 그때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죠? 신군부의 또 멤버 중에 하나였지만 여기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문민정부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부터를 우리는 계속 쭉 제6공화국으로 이해를 하고, 1987년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30년도 넘었죠, 그죠? 이렇게 계속 효력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제 국가,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 또 여러 가지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그걸 보시면 돼요. 7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71페이지 여러분들 우리 정재환 교수님 그림에서는 주권과 헌법 제정 권력이 주권이 더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주권하고 헌법 제정 권력 같거나 아니면 주권이 포섭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하위의 권력들이 바로 우리 헌법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주권 말고도 국민, 그다음에 영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계속 논의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영토나 이런 것도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했으면 요 새로운 문제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이러한 영토와 또 주권, 국가 형태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또 온라인이나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 다양한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